제60장 포경밧줄. 이제 곧 고래 잡는 광경을 서술할 예정인데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말하게 될 고래잡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서 마술적이고 때로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포경밧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원래 고래잡이에 사용하는 밧줄은 최고급 사무로 만드는데 보통 밧줄의 경우처럼 타르를 흠뻑 먹이지 않고 살짝 칠하는 정도에 그친다. 타르는 적당히 사용하면 밧줄 만드는 사람이 더 다루기 쉽고 그런 사무로 만든 밧줄도 보통 배에서 쓰기에는 더 편리하다. 하지만 단단히 감을 필요가 있는 포경밧줄로는 지나치게 뻣뻣할 뿐만 아니라 타르는 일반적으로 밧줄을 단단하게 압축하거나 광택을 내주기는 하지만 밧줄의 내구성이나 강도를 높여주지는 않는다. 최근 미국 포경업계에서 쓰는 포경용 밧줄 재료로는 마닐라 삼이 대마를 거의 대신하게 되었다. 마닐라 삼은 대마만큼 오래가지는 않지만 더 강하고 게다가 훨씬 부드럽고 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사에는 미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닐라 삼이 대마보다 훨씬 보기 좋고 보트에 잘 어울린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대마가 거무스름하고 까무잡잡한 인도인이라면 마닐라 삼은 금발의 코커서스인처럼 보인다. 포경용 밧줄의 굵기는 겨우 1.5cm다. 언뜻 보아서는 그리 강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험을 해보면 51가닥의 꼬임실 하나하나가 50kg의 무게를 버틴다. 따라서 밧줄 전체는 거의 3톤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다. 보통 향유고래용 밧줄은 그 길이가 200발이 넘는다. 1발은 1.8m랍니다. 보트의 고물쪽 통 속에 나선형으로 감아 놓는데 증류기의 나선관 모양이 아니라 보리단처럼 차곡차곡 쌓인 치즈 덩어리 또는 여러 층의 나선형 동심원 모양이다. 이 덩어리의 중심축에는 빈 구멍이 없고 가느다란 튜브 모양의 심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밧줄이 조금이라도 엉키거나 꼬여 있으면 밧줄이 빠르게 풀려나갈 때 반드시 누군가의 팔이나 다리 또는 몸통을 낚아채기 때문에 밧줄을 통에 집어넣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살잡이들 중에는 아침나절을 이 일에 바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밧줄을 높이 쳐든 다음 통이 있는 곳을 향해 도르래로 감아 돌아간다. 밧줄을 감을 때 조금이라도 꼬이거나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영국 배에서는 밧줄통을 하나가 아니라 2개 쓰고 있다. 밧줄 하나를 2개의 통에다 감아서 넣는다. 여기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한 쌍의 통은 아주 작아서 보트에 더 쉽게 들어가고 보트에 무리를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 미국식 통은 지름이 거의 1m나 되고 그에 비례하여 깊이도 깊기 때문에 널빤지 두께가 반인치밖에 안 되는 보트에는 그 부피만 하더라도 큰 짐이 된다. 포경보트 밑바닥은 얇은 얼음판 같아서 넓은 면이 내리누르는 무게는 잘 견디지만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되면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미국식 밧줄통에 페인트 칠한 방수포를 씌워 놓으면 그 보트는 고래들에게 선물할 결혼 케이크를 싣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밧줄의 양쪽 끝은 밖으로 드러나 있다. 아래쪽 끝은 바닥에서 통의 옆면을 따라 올라와 고리 모양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고 통 가장자리를 넘어 허공에 매달려 있다. 아래쪽 끝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작살을 맞은 고래가 너무 깊이 잠수해서 원래 작살에 매어져 있는 밧줄을 다 끌고 내려갈 위험이 있을 경우 옆에 있는 보트의 밧줄을 거기에 붙들어 매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물론 고래는 술잔처럼 이 보트에서 저 보트로 넘겨진다. 하지만 첫 번째 보트는 짝을 돕기 위해 항상 그 보트에 붙어 다닌다. 둘째, 이런 조치는 모든 선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밧줄의 아래쪽 끝이 어떤 식으로든 보트에 고정되어 있고 고래가 이따금 그러듯이 거의 순식간에 밧줄을 끝까지 끌고 잠수한다면 이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푸른한 보트는 고래에게 끌려 한없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길 꽤 뻔하고 그렇게 되면 누구도 다시는 그 보트를 찾지 못할 것이다.
고래를 추적할 보트를 내리기 전에 밧줄의 위쪽 끝을 통해서 꺼내 고물의 밧줄거리 기둥에 감은 다음 보트 뱃머리로 가져가 노의 자루나 손잡이 위에 비스듬히 걸쳐 놓는다. 그러면 노를 저을 때마다 밧줄이 노잡이의 손목에 부딪혀 덜컥덜컥 움직인다. 밧줄은 좌우 배전에 교대로 앉아있는 노잡이들 사이를 지나 뾰족한 뱃머리 끝에 있는 뿔 모양의 밧줄거리나 납을 씌운 쐐기까지 간다. 그곳에는 평범한 깃펜 크기의 나무못이나 꼬챙이가 있어서 밧줄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밧줄은 밧줄거리에서 뱃머리를 넘어 가느다란 꽃줄 모양으로 늘어진 다음 다시 보트 안으로 들어온다. 10 내지 20발의 밧줄을 뱃머리의 상자 위에 감아놓고 상자 위에 둘둘 말려있는 밧줄사리를 상자 밧줄이라고 부른다. 배전을 따라 좀 더 뒤로 끌고 간 다음 작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당긴 밧줄에 매게 된다. 당긴 밧줄은 작살과 연결되기 전에 잡다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을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포경밧줄은 복잡하게 둘둘 말리고 뒤틀리고 거의 모든 방향으로 꿈틀꿈틀 기어가면서 보트 전체를 뒤덮는다. 노잡이들은 모두 그처럼 위험하게 뒤엉킨 밧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육지 사람들의 겁먹은 눈에는 그들이 치명적인 독사를 꽃줄처럼 팔다리에 휘감고 있는 인도의 고개사처럼 보일 것이다. 인간의 아들로서 난생 처음 이 복잡한 산밧줄 틈에 앉아 열심히 노를 저을 때면 언제 어느 때 작살이 발사되어 복잡하게 뒤엉킨 이 무서운 밧줄이 고리 모양의 번갯불처럼 작용할지 상상할 수 없고, 그래서 온몸의 골수가 뼛속에서 젤리처럼 흔들릴 만큼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습관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습관이 해낼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설령 잘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더라도 반인치 두께의 삽목재로 만든 포경보트 위에서만큼 유쾌한 농담과 즐거운 웃음, 멋진 익살과 재치 있는 답변을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때 그들은 교수대 올가미에 매달려 있는 꼴이지만 6명이 한 조를 이룬 선원들은 에드워드 왕 앞으로 나간 6명의 칼레 시민처럼 저마다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죽음의 문턱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되풀이되는 포경선원의 재난, 그 가운데 극수수만 어쩌다 우연히 기록된다. 누군가가 밧줄에 걸려서 보트에서 떨어져 죽은 참사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밧줄이 쏜살같이 날아가고 있을 때 보트에 앉아 있는 것은 전속력으로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복잡한 증기기관 안에 앉아서 온갖 플라잉 빔과 굴대와 톱니바퀴에 몸을 스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쁘다. 이런 위험의 한복판에 꼼짝도 않고 앉을 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트는 요람처럼 좌우로 흔들리고 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쪽 저쪽으로 나뒹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켜야만 마제파의 운명을 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응시하는 태양의 눈조차 꿰뚫어 볼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 또 폭풍이 오기 전에 그것을 예고하는 깊은 정적이 폭풍 자체보다 더 무섭다고 한다. 이 정적은 사실 폭풍을 싸고 있는 포장지일 뿐이고 겉으로는 아무런 해도 없어 보이는 라이플 총 속에 치명적인 화약과 탄알과 폭발력이 들어있듯이 그 정적 속에는 폭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포경밧줄이 실제로 풀려나가기 전 노잡이들 주위를 조용히 굽이치고 있을 때의 그 우아한 평안, 이것이야말로 이 위험물의 다른 어떤 양상보다도 진정한 공포감을 훨씬 더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포경밧줄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목에 밧줄을 두른 채 태어났다. 하지만 인간들이 조용하고 포착하기 힘들지만 늘 존재하는 삶의 위험들을 깨닫는 것은 삶이 갑자기 죽음으로 급선회할 때뿐이다. 여러분이 철학자라면 포경보트에 앉아 있어도 작살이 아니라 부직갱이를 옆에 놓고 난로가에 앉아 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포를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제61장 스터브, 고래를 죽이다. 괴물 오징어의 출현이 스터벅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였다면 퀵해그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징어란 놈이 나타나면 말이야,
이 야만이는 본선에 끌어올린 보트의 뱃머리에 앉아 작사를 숫돌에 갈면서 말했다. 다음 순간에는 향유고래란 놈이 나타나는 법이지. 이튿날은 유난히 잔잔하고 무더웠다. 피커드워 선원들은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텅 빈 바다가 불러일으키는 졸음에 거의 저항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때 항해하고 있던 인도양의 이 구석은 포경업자들이 말하는 활기찬 어장은 아니었고 라플라타 강 앞바다나 페루 근해 어장처럼 돌고래나 날치를 비롯하여 좀 더 사나운 바다에서 서식하는 활기찬 물고기를 만나는 것도 드문 일이었다. 내가 앞돛대 위에 올라갈 차례가 왔다. 나는 느슨해진 돛대밧줄에 어깨를 기댄 채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공기 속에서 한가롭게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아무리 정신을 다잡으려 해도 풀어진 긴장에 저항할 수는 없었다. 그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 영혼은 모든 의식을 잃고 마침내 몸을 떠났다. 내 몸은 처음에 그것을 움직인 힘이 물러간 뒤에도 오랫동안 시계추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완전한 무아지경에 빠지기 전에 나는 주돛대와 뒷돛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선원들도 벌써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세 사람이 모두 돛대 끝에 매달린 채 무생물처럼 흔들리게 되었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밑에 있는 키잡이도 장단을 맞추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파도까지도 게으르게 물마루를 꾸벅거렸고 황홀하게 펼쳐진 넓은 바다 너머에서는 동력이 선역을 향해 꾸벅꾸벅 고갯짓을 했고 태양도 만물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감긴 내 눈 아래에서 벼랑간 거품이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손은 바이스처럼 돛대밧줄을 꽉 움켜쥐고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비로운 힘이 나를 보호해준 것이리라. 나는 놀라서 퍼뜩 정신을 차렸다. 그런데 보라, 바람 불어가는 저 아래 40발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대한 향유고래 한 마리가 뒤집힌 군안처럼 물속에 누워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다. 에디오피아인의 피부색 같은 널따랗고 번들번들한 등짝이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한가로이 파도를 가르면서 이따금 평온하게 안개 같은 물줄기를 뿜어올리는 모습은 어느 따뜻한 오후에 파이프를 피우고 있는 풍채 좋은 신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가여운 고래여, 네가 파이프를 피우는 것도 그게 마지막이다. 마법사의 지팡이에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졸고 있던 배도 배 안에서 졸고 있던 선원들도 삽시간에 눈을 번쩍 떴다. 고래가 유유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바닷물을 공중으로 뿜어올렸을 때 배의 모든 곳에서 수십 명의 목소리가 돛대 위에 세 사람과 동시에 익숙한 외침소리를 내질렀다. 보트를 내려라. 뱃머리를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에이헤브가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자신도 그 명령에 따라 키로 돌진하여 키잡이가 타륜 손잡이를 미쳐 잡기도 전에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직접 키를 돌렸다. 선원들의 갑작스러운 외침소리가 고래를 놀라게 한 것이 분명했다. 보트를 내리기도 전에 고래는 당당하게 방향을 돌리더니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헤엄쳐가기 시작했다. 고래는 잔물결 소리도 내지 않고 유유히 침착하게 헤엄을 쳤기 때문에 녀석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라고 생각한 에이헤브는 노를 쓰지 말라고 말을 할 때도 귀옛말로 속삭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온타리오의 인디언처럼 보트 뱃전에 앉아서 빠르지만 조용하게 주걱노를 저어 나갔다. 바람이 잔잔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 돛을 올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미끄러지듯 뒤쫓고 있는 우리 앞에서 괴물은 꼬리를 공중으로 10m나 수직으로 세우더니 매몰되는 탑처럼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기에 스터브는 성냥을 꺼내 파이프에 불을 댕겼다. 바로 그때 저기 고래 꼬리가 보인다는 외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의 여운이 사라질 때쯤 고래가 다시 떠올랐다. 이번의 모습을 나타낸 고래는 파이프를 피우고 있는 스터브의 보트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보트보다 스터브의 보트와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스터브는 고래를 잡는 영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고래가 추적자들의 존재를 알아차린 것은 이제 분명했다. 따라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주걱노를 내려놓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힘차게 노를 저었다. 스터브는 여전히 파이프를 뻐끔거리며 부하들을 독려했다. 고래에게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고래는 이제 위험을 생생하게 감지했는지 머리 쳐들기를 하고 있었다. 고래가 만들어낸 부글거리는 거품 속에서
고래머리가 비스듬히 튀어나왔다. 향유고래의 커다란 머릿속에는 매우 가벼운 물질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생각이다. 겉보기에는 가장 무거워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가장 뜨기 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쉽게 머리를 공중으로 치켜 올릴 수 있고 전속력으로 달려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 게다가 머리의 앞쪽 윗부분은 아주 넓고 아랫부분은 물살을 쉽게 가를 수 있도록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머리를 비스듬히 치켜 올리면 마치 앞부분의 폭이 넓고 깎아지는 듯 경사가 가파르며 움직임이 굼뜬 갤리선이 끝이 뾰족한 뉴욕항의 수로한 내선으로 변신하는 것 같다. 몰아라, 몰아, 서둘지 마라. 시간을 충분히 들여라. 하지만 계속 쫓아라. 번갯불처럼 쫓아라. 스터브는 담배 연기를 푹푹 뿜어내면서 외쳤다. 자, 몰아라. 좋아, 타슈테고. 힘차게 저어라. 쫓아라. 타슈테고. 자, 다들 쫓아라.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오이처럼 냉정하게. 침착해라. 침착해. 하지만 잔인한 죽음의 신처럼 심술 사나운 악마처럼 쫓아가서 무덤 속에 묻혀있는 송장을 꺼내라. 자, 어서 녀석을 뒤쫓아라. 우후, 와히. 게이헤드 출신인 타슈테고가 인디언이 싸우러 나갈 때 외치는 소리로 응답했다. 이 열성적인 인디언이 엄청난 힘으로 노를 한번 젓자 잔뜩 긴장해 있던 보트는 앞으로 튀어나갔고 배에 타고 있던 노자비들은 모두 저도 모르게 앞으로 벌쩍 뛰었다. 그러나 그 야만인의 외침소리에 못지않게 야성의 부르짖음으로 응답한 녀석이 있었다. 키히, 키히. 다구가 좁은 우리 안을 돌아다니는 호랑이처럼 자리에 앉은 채 온몸을 앞뒤로 흔들며 고함을 질렀다. 칼라, 쿨루. 퀴케그도 대구 스테이크를 입에 가득 넣고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렇게 보트들은 노화 고함 소리로 바다를 갈랐다. 그러는 동안에도 스터브는 줄곧 담배 연기를 입에서 뿜어내면서 여전히 선두에 서서 부하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법자처럼 죽어라 노를 저었다. 드디어 반가운 외침소리가 들렸다. 일어나 타슈테고. 작살을 던져. 작살이 던져졌다. 뒤로. 노자비들은 뒤로 노를 저었다. 그러자 동시에 그들의 팔뚝을 불처럼 뜨거운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법의 포경 밧줄이었다. 좀 전에 스터브는 재빨리 밧줄을 밧줄기 등에 2번 더 감았다. 죄송합니다. 좀 전에 스터브는 재빨리 밧줄을 밧줄 기둥에 2번 더 감았다. 그래서 밧줄의 회전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3줄에서 푸른 연기가 일어났고 그것이 스터브의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와 뒤섞였다. 밧줄은 밧줄 기둥 주위를 계속 돌았고 그 기둥에 도달하기 직전에는 스터브의 2손을 물집이 생길 만큼 세차게 통과했다. 스터브의 손에서 손싸개, 즉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솜을 넣고 누빈 네모난 수건이 우연히 떨어졌다. 그것은 적의 예리한 양날칼을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았고 그 적은 잡힌 칼을 빼내려고 계속 기를 쓰며 잡아당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밧줄을 적셔라. 물에 적셔. 스터브가 밧줄통 옆에 앉아있는 노자비에게 소리치자 노자비는 모자를 벗어 바닷물을 떠서 밧줄에 끼얹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자 한다. 옛날 네덜란드 포경선에서는 날아가는 밧줄을 적시기 위해 자루걸레를 사용했고 다른 배에는 그 목적을 위해 따로 준비된 나무통이 있다. 하지만 가장 편리한 도구는 모자다. 밧줄은 몇 번이나 더 밧줄 기둥에 감긴 뒤에야 겨우 자리를 지키며 버티기 시작했다. 보트는 질주하는 상어처럼 들끓는 바닷물을 헤치며 돌진했다. 고물에 있던 스터브와 이물에 있던 타슈테고는 여기서 자리를 서로 바꾸었다. 그런 일은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는 무척 위험한 일이었다. 보트 위 공간에는 밧줄이 고물에서 이물까지 뻗은 채 진동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프의 현보다 더 팽팽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배에는 용골이 2개, 물을 가르는 용골과 공기를 가르는 용골이 있어서 보트가 물과 공기라는 상반된 2가지 물질을 동시에 헤치며 달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뱃머리에서는 폭포 같은 물거품이 일고 보트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소용돌이가 일었다. 보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동작도 심지어는 새끼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부들부들 떨면서 맹렬히 돌진하는 이 배의 배전을 기울여 물속에 뒤집어 엎을 것 같았다.
이렇게 돌진하는 배에 탄 선원들은 물거품 속으로 내던져지지 않으려고 저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리에 찰싹 달라붙었다. 키자비노를 잡은 키다리 타슈테고는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몸을 거의 반으로 접은 것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보트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단번에 통과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고래가 속도를 약간 늦추었다. 당겨라, 당겨! 뱃머리 노자비에게 스터브가 소리쳤다. 보트는 아직도 고래에게 끌려가고 있었지만 선원들은 모두 얼굴을 고래 쪽으로 돌리고 고래를 향해서 배를 저어나갔다. 곧 보트가 고래 옆구리와 나란히 놓이게 되자 스터브는 꼴사나운 밧줄거리에 무릎을 단단히 박고 달아나는 고래를 향해 연거푸 창을 던졌다. 보트는 그의 명령에 따라 무섭게 뒹굴고 있는 고래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시 돌진하기 위해 고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곤 했다. 이제 괴물의 몸 전체에서 언덕을 흘러내리는 폭포수처럼 붉은 피가 쏟아져 내렸다. 그 큰 몸뚱이는 바닷물이 아닌 피바다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고래와 보트가 지나간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피가 거품을 내며 소용돌이쳤다. 기울어진 해가 바다에 생긴 이 진홍빛 못을 비추며 못에 비친 자신의 영상을 모든 선원들의 얼굴에 되돌려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다들 적색인종처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고래의 분수공에서는 끊임없이 하얀 연기 같은 물보라가 고통스럽게 뿜어져 나왔고 흥분한 보트장의 입에서는 담배 연기가 맹렬히 뿜어져 나왔다. 작살은 한 번 쓰면 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스터브는 구부러진 작살을 거기에 매달린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긴 다음 뱃전 위에 올려놓고 몇 번 세차게 때려서 똑바로 폈다.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고래에게 던졌다. 붙여라, 바싹 붙여. 그가 뱃머리 노자비에게 소리쳤다. 기운이 빠지고 있는 고래는 분노도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다가가라. 바싹 붙여라. 보트는 고래 옆에 나란히 섰다. 스터브는 뱃머리에서 몸을 앞으로 쑥 내밀고 길고 날카로운 창을 고래에게 천천히 박아 넣었다. 그리고 창을 그대로 둔 채 조심스럽게 연신 휘저었다. 마치 고래가 삼켰을지도 모르는 금시계를 창 끝으로 더듬어 찾아서 시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갈고리에 걸어서 꺼내려고 신중하게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찾고 있는 금시계란 다름 아닌 고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목숨이었다. 이제 그것을 찾아낸 것이다. 괴물이 실신 상태에서 깨어나 뭐라 말할 수 없는 단말마의 고통을 느낀 듯 자기가 뿜어낸 피 속에서 무시무시하게 허우적거리며 뒹굴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물보라, 미친 듯이 들끓는 물거품에 휩싸인 채 마구 몸부림쳤다. 그래서 위험을 느낀 보트는 당장 뒤로 물러섰지만 그 광란의 어스름 속에서 대낮의 맑은 공기 속으로 나오기 위해 한참 동안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제 고통이 누그러진 고래는 다시 몸을 뒤틀면서 우리 시야로 들어왔다. 고래는 파도가 일렁이듯 좌우로 몸을 흔들고 경련하듯 분수공을 폈다 옮렸다 하면서 격렬하고 고통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붉은 포도주의 자줏빛이 꺼기처럼 빨갛게 엉킨 핏덩어리가 깜짝 놀란 공기 속으로 연거푸 솟구쳐 오른 다음 다시 아래로 떨어져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고래의 몸뚱이를 타고 바다로 흘러내렸다. 고래는 심장이 터진 것이다. 죽었어요, 스터브. 다구가 말했다. 그래, 파이프도 둘 다 불이 꺼졌어. 대답하면서 스터브는 자기 입에서 파이프를 떼어 담뱃재를 수면에 털었다. 그러고는 자기가 해치운 거대한 시체를 생각에 잠긴 눈으로 바라보며 잠깐 서 있었다.